자,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벡터, 뭐 텐서 이런 걸 기술하는 걸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어떤 공간상에 요 어떤 아비트러리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R이란 위치에 있을 때, 요 점에서 어떤 물리량을 기술한다. 그러면은 물리량 이를테면 이제 어떤 벡터라고 칩시다.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를 기술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는 내가 얘를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그럼 이제 이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그러니까 이제 3차원 공간이다 그러면 축이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축을 무작위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1이고 얘가 A2고 A3다. 이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라고 하는 것은 좌표가 변할 때마다 위치가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고, 얘는 노멀라이즈 되어 있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좌표계가 그 직교 좌표계가 아니면 얘네들이 서로 수직일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시스로 또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은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는 뭐냐면은 위첨자를 갖고 있고, 얘는 i번째 코디네이트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졌고, 얘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벡터 3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A1이고 얘는 A2고 A3. 역시 마찬가지로 좌표계 특징에 따라서 얘가 서로 직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크기가 1일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가 서로 이제 같을 이유도 전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때 얘는 이제 길이가 1이 아니잖아요. 길이가 1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길이가 1로 만드는 것은 그 단위 벡터라고 부르고, 길이가 1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베이시스에 따라서 내가 이 주어진 벡터를 이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의 합으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 되니까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벡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얘가 코베리언트 벡터, 코베리언트 텐서의 성질 변환 규칙을 갖는다. 이제 이거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소고널하다는 건 뭐냐? 좌표계가 오소고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좌표계가 오소고널하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여기 이것과 이것이 서로 A1, A2, A3 얘네들이 다 서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죠. 서로 90도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오소고널한 특징을 가지면, 그러면은 그것에 이제 당연한 귀결로 이 매트릭 텐서가 있었는데, 매트릭 텐서는 베이시스 벡터들 사이에, 서로 다른 베이시스 벡터들 사이에 내적인데,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다이아고널 행렬이 되는 거죠. 오프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는 다 0이 되고,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 얘는 길이를 재는 텐서이기 때문에 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제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양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제곱을 표시했고요. 이제 요 h를 우리가 스케일 팩터라고 불렀죠. 스케일 팩터. 그래서 우선은 얘가
오소고널일 때는 매트릭 텐서가 다이아고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다이아고널이 되면 또 어떤 좋은 성질이 있냐면은 오소고널일 때는 우리가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를 이제 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고전에 이제 얘가 다이아고널이면은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는 어떻게, 매트릭 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컨트라베리언트 텐서는 어떻다고 했냐면은 그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의 역행렬이라고 했잖아요. 역행렬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가? H1의 마이너스 2제곱. 다이아고널 행렬의 역행렬은 뭐 쉽죠.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를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얘는 GIJ에다가 이제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J. 그럼 이 행렬이 그 다이아고널 행렬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은 그 서로 컨트라베리언트와 코베리언트가 서로 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1은 자, 이거 곱해 보십시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H1 제곱에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2는 제곱분의 1 A2가 되고 역시 A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무슨 얘기냐? 서로 이제 스칼라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비례한다, 평행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소고널인 좌표계는 이제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이제 H라고 하는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 것이 요 베이시스 벡터의 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노멀라이즈라면 이제 길이로, 그러니까 얘는 길이가 이제 HI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그 같은 방향으로 길이가 1이니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다음에 길이가 1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위에다 해서 씌우고, 그다음에 여기 인덱스가 똑같으니까 이거 썸메이션을 해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no summation, 더하지 말아라.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각각 성립한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가 이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거네요. 일반적으로는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근데 얘네들은 노멀라이즈가 안 되어 있는 애들인데, 내가 이제 이렇게 노멀라이즈하면 지금 내가 이런 유닛 베이시스 벡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유닛 베이시스 벡터. 유닛 베이시스 벡터. 유닛 베이시스 벡터는 뭐냐면은 얘는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를 이제 스케일 팩터로 나눠줘서 길이가 1이 되게 만들어. 그럼 내가 벡터를 유닛 베이시스 벡터로 이렇게 또 표시할 수가 있겠죠. 사실 앞에 우리 카티션 코디네이션 할 때 항상 유닛 베이시스 벡터로 항상 표시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뭐 스페리컬 코디네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도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성분이 달라지겠죠.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쓰던 표현식이었어요. 요 표현식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럼 이 앞에 개수는 컨트라베리언트도 아니고 코베리언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이시스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이런 유닛 베이시스 벡터로 썼을 때 이것을 우리가 피지컬 요 개수를 피지컬 컴포넌트 그렇게 불러요. 왜 피지컬 컴포넌트라고 부르냐면은 이 유닛 벡터가 차원이 없는 거죠. 길이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어떤 물리량이다. 그러면 이 물리량의 모든 차원이 여기 컴포넌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 i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 위에는 내가 차지했고 있고 아래는 여기 차지해 있으니까 어디 쓸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피지컬 컴포넌트는 이제 별로 이렇게 따로 암묵적으로만 그냥 서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제 수업에서는 그냥 편의상 이거 아무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저는 이렇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P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표준적인 노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제 강의에서 편의상으로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좌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항상 이렇게 표시하죠. 항상 노멀 유닛 베이시스 벡터를 사용했잖아요. 뭐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ER, E 세타, E 파이 뭐 이렇게 써서 이게 이제 그 유닛 베이시스 벡터인 거야. 얘를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R을 곱해주고 여기다 R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 R로 나눠주고 여기 R 사인 세타로 나눠주면은 얘는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오소고널 코디네이트에서의 추가적으로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섹션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섹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 좌표계를 도입을 했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커빌리니어 심지어 좌표축이 수직일 수도 있고 수직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일반적인 좌표계를 도입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일반적인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좌표계는 뭐 x1, x2, x3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그레디언트는 뭐냐? 근데 어떤 스칼라 펑션이 있어요. 이제 위치에만 의존하는 이런 이제 스칼라 혹은 이제 랭크 제로 텐서가 있을 때 이것의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죠. 자, 이것의 그레디언트는 이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얘는 혹은 랭크 1 텐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이제 엘리먼트를 이제 이렇게 쓰죠. 컨트라베리언트 코오디네이트로 걔를 이제 이렇게 미분을 해서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벡터가니까 이게 어떤 베이시스 벡터냐? 어떤 베이시스 벡터가 되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컨트라 인덱스가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게 전체가 코베리언트가 됐죠. 코베리언트한 컴포넌트가 됐으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은 어떤 좌표를 써야 되는 거야? 얘는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인덱스가 같게 돼서 더해지는 그럴 때는 항상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그런 인덱스 조합으로 써야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좌표계는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구별하지 않고 전부 다 아래 첨자를 썼는데요. 저는 그냥 노테이션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첨자를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그냥 좌표는 항상 아래 첨자를 썼는데 그냥 뭐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이게 더 일관성 있는 노테이션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첨자로 쓸게요. 왜냐면 그 좌표는 처음 도입할 때는 컨트라베리언트지만 우리가 매트릭 텐서를 이용해서 코베리언트 좌표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래서 혹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다이버전스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다이버전스는 어떤 이제 벡터가 있다. 얘의 다이버전스는 그러면 이제 이 다이버전스를 하려면은 얘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스페리컬 코디네이션이나 뭐 이런 데에서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공부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사용했던 건 뭐냐면 피지컬 컴포넌트에 대해서 우리가 썼어요. 피지컬 컴포넌트를 제가 이제 이런 말도 안 되지만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죠. 이런 피지컬 컴포넌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이 방식은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는 좋은 방식이 아니야. 그럼 내가 얘를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를 쓴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가? 얘는 VI에 그다음에 여기가 A 이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코베리언트 베이시스를 써도 되겠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렇게 썼을 때 요 컴포넌트로 다이버전스 계산하는 방식을 앞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다이버전스 V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식을 여기다 한번 다시 써놓으면 스케일 팩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V1 피지컬 컴포넌트로 썼을 때의 그 첫 번째 컴포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컴포넌트는 세 번째 컴포넌트인데 금방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자, 이 방식은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니야. 왜냐하면은 변환 규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성질이 잘 표현이 안 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얘를 전부 다 컨트라베리언트로 다 바꿀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얘를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울 땐 전부 다 피지컬 베이시스에서 했지만,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얘는 V1에다가 여기 H1이 있는 거고요. 얘는 V2, H2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놓고 봤더니 아주 좋네요. 왜냐면 아까는 여기 H2, 3, 여기는 H3, 1이었는데 여기 이빨이 빠져있는 H1이 나와 있고 여기 이빨이 빠져있는 H2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뭐냐면 이 H1, 2, 3는 얘는 뭐예요? G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스퀘어 루트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라운드 x1의 루트 g의 v1, 그 다음에 라운드 x2의 루트 g의 v1, v2, 3의 루트 g의 v3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었네요. 뭐냐, 이것에 아인슈타인 컨벤션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단 여기서 뭐냐, 얘는 코베리언트 매트릭 텐서의 행렬식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좌표계에서의 다이버전스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꼼꼼하게 이제 강의를 들은 학생은 이 교수님이 여기서 유도할 때 좀 엉터리로 유도하셨네. 이제 그거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썼는데 이런 표현은 언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 직교 좌표계에서만 가능한 거죠. 직교 좌표계에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직교 좌표계가 아니면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우리가 다이버전스 티어렘을 사용해서 이걸 유도할 때 직교좌표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면적 계산하고 부피 계산할 때. 근데 그럼 직교좌표 여기 일반적인 non-cartesian coordinate이라고 해놓고선 직교좌표계에서 이제 썼네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직교좌표계에서 한번 써볼게요. 직교좌표 어떤 좌표계가 있어서 직교좌표계에서 표시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최종적인 직교좌표계에서를 가정하고 쓴 이 식을 봤더니 이 식은 매트릭 텐서의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스칼라. 그 다음에 여기 코베리언트, 콘트라베리언트의 컨트랙션이 되어 있네요. 스칼라가 있고 컨트랙션이 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은 뭐라고? 걔는 랭크 제로 텐서 혹은 모든 좌표계에 대해서 그 값이 동일하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따라서 여기까지 유도하는 데는 직교좌표계라는 걸 썼지만 최종 이 결과물은 그 좌표계가 직교좌표계든 직교좌표가 아니든 아무 상관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카티션 코디네이트이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일반적인 코디네이트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증명에서 사용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다른 어떤 직교좌표계를 도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에서의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유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서까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이버전스의 표현식을. 그런데 그 다이버전스의 표현식을 봤더니 얘는 인베리언트,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 인베리언트한 거야. 따라서 이 방식은 항상 모든 좌표계에 다 성립하는 거죠. 자, 이게 텐서의 위력이에요. 내가 계산하기 편한 좌표계에서 무언가를 계산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는 모든 좌표계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물리 문제 풀 때 좌표축을 잘 도입하잖아요. 좌표축을 잘 도입하면 문제가 잘 풀려. 그러면 누가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나 좌표축을 그렇게 풀지 않고 다른 좌표축을 도입하면 네가 계산한 그 계산 방식이 다 달라지는데 이 답이 어떻게 맞는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 왜냐? 물리 문제의 답은 좌표계와 무관하잖아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좌표계에서 답을 구했으면 그 답은 모든 좌표계에서 다 답이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이 표현식이 인베리언트하기 때문에 랭크 제로 텐서의 표현식이기 때문에 즉 얘가 텐서이기 때문에 얘는 좌표계랑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텐서의 위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플라시안은 이제 쉬워요. 왜냐면 라플라시안은 다이버전스와 그레디언트의 결합이니까 이제 U의 라플라시안이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얘는 뭐예요? 먼저 그레디언트를 취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다이버전스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쓰는지 알았어요.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돼? 얘는 루트 G분의 1에 내가 선택한 코디네이트에서의 편미분 괄호 열고 루트 G 스케일 팩터들의 곱 그 다음에 VI인데 VI는 이제 요 벡터의 i번째 성분이잖아요. 요 벡터의 i번째 성분은 요걸 갖다 쓰면 되죠. 근데 얘를 갖다 쓰는데 여기 보니까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에서의 그러니까 컨트라베리언트 컴포넌트를 써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얘는 코베리언트한 컴포넌트잖아요. 근데 컨트라베리언트가 필요한데 코베리언트밖에 모르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컨트라베리언트로 만들어지는 방식을 내가 이미 알고 있죠. GI 컨트라베리언트 매트릭 텐서를 곱해놓고 그 텐서로 컴포넌트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레디언트의 i번째 컨트라베리언트 성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결과도 보면 이 코베리언트 인덱스, 컨트라베리언트 인덱스가 이 컨트랙션이 하나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컨트라베리언트, 코베리언트 인덱스가 컨트랙션이 일어났고 얘는 스칼라고 따라서 얘는 모든 좌표계에서 항상 성립하는
그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걸 그 표현이 여기서 자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물리 문제에서 라플라시안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좌표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 현상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뭐 수학적 여러 가지 테크닉을 사용해서 뭐 이런 것도 정의하고 저런 것도 정의하지만 그 물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계하고 무관해야 되잖아요. 어떤 좌표계를 쓰든지 아무 상관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 법칙인데 이 물리 법칙은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만 성립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좌표축은 내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건데. 따라서 물리 법칙이 그 물리 법칙이 보편 타당한 물리 법칙이기 위해서는 모든 좌표계에서 다 동시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동시에 그 성립 가능한 그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모든 물리 법칙은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물리 법칙은 전부 다 라플라시안, 뭐 다이버전스,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의 조합이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얘네들이 좌표계에 무관한 인베리언트한 그런 양이 되기 때문이에요.